네,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이미 공고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제목을 지도로 본 일본의 변천이라고 얘기를 써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기를 두 시기로 나눠가지고 처음 부분 첫 번째 시간에는 7세기와 11세기를 중점적으로 보고 그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12세기와 20세기까지 걸쳐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왜 이러한 강의 주제를 정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도입부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입부에 제가 약간 이제 뭐라고 할까요? 화두로 던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일본이란 나라는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에는 작년 2020년을 생각을 해보면 그 강제징용 배상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와 연관된 그 수출 규제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일본은 우리에게 조금 나쁜 이웃이 돼버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 코로나 팬데믹을 대하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그래프는 최근에 잡지에서 특집 기사로 나온 내용 중에 일부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것은 그 한국 코로나의 어떤 변화 추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일본 코로나 확진자 수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차, 2차, 그러면 저희들은 보통 보면 이제 지금이 이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3차 유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1차, 2차 유행이었을 경우에는 한국 사회와 그 다음에 일본 사회의 확진자 수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비슷한 측면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3차 유행 때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1000명대 이상의 확진자 수가 나왔지만 그 이후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확진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한때 7,000명대, 요즘 같은 경우에도 한 4,000에서 5,000명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3차 유행 때 굉장히 한국과 일본의 상황이 조금 대비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일본의 어떤 지금 상황에 관련된 뉴스를 접하면서 굉장히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본의 어떤 정치와 사회 간의 어떤 단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극심해져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상황 판단과 동시에 제가 또 한켠에 드는 마음은 뭐냐면 그러한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어떤 그런 감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려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일본에서 보여지는 굉장한 정치 사회의 단절이라든지 그로 인한 어떤 코로나 팬데믹의 어떤 악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 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염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염려를 하게 된 이유 중에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한국과 일본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이 세계 질서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결국 일본이라는 존재는 지금 우리에게는 당장 어떤 감정적으로 봐서 나쁜 이웃이 돼버렸다고는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서로가 잘 이해해야 될 타자의 어떤 상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면 도대체 일본이라는 사회 아니면은 역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라는 것으로 이 의문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일본 사회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특정의 사회나 국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어떤 방법이라는 것은 그 시점이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저희에게 가장 익숙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정 사회나 국가가 시기적으로 어떤 체제를 가졌었고 사회의 특징이 뭔가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먼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보편적인 것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이해에 있어가지고 하나 조금 강조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한 정치 체제라든지 아니면 사회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때 분명 그 변화의 시공간을 함께 설명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 변화의 시공간을 왜 강조를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시를 하나 들자면, 밑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지도는 지금 광주광역시 시청에 들어가면은 볼 수 있는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지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광주에 계시니까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그 전라도 천년의 역사와 관련해 가지고 아마 곧 3년 동안 연구가 있었고 그 연구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곳에 살면서 광주 이꼴 전라도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익숙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라도가 아주 옛날부터 있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역사적으로 사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전라도 천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995년 가까이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라도라는 지명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천년대 이후가 되었을 때 전라도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뭐 800년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때 말이야 전라도에서 어떤 이 벼슬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아듣기는 하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어떻게 보면 오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는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과 심지어는 용어조차도 사실은 각각의 모두 다 시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정확하게 설명되어져야 될 부분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처음 들어갈 때마다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간의 X축과 공간의 Y축에다가 정확하게 좌표를 찍어라. 만약에 자신이 처음 듣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먼저 그 인물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화나 기타 등등 그런 내용들이 실제 언제 어떤 공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찾아보고 거기서부터 상상의 나래를 피라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왜 지도로 본 일본의 변천일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 지도로 본 어떤 일본의 변천에 있어가지고 가장 주된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지도를 통해서 일본의 영역 변화를 살펴보고 일본사의 시공간을 이해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주제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하면은 시공간이라고 얘기하면 아마 시간과 공간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시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제 역사는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의 축적이니까요. 역사 부분, 시간적인 어떤 그런 변화의 추이를 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간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공간이라는 용어는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사실 공간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 지리학에 따르면 공간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철학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설명하기는 조금 곤란하지만, 공간이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특정의 사회나 국가에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먼저 연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토,
그다음에 그 영토에서 조금 더 확장된 영역 이런 것들이 아마 구체적인 하나의 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사에 있어가지고 시공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도를 통해서 일본의 영역 변화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강의 주제를 이렇게 달아봤고 그 다음에 제목도 지도로 본 일본의 변천이라고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어떻게 이러한 주제를 설정하게 되었는가라는 얘기를 좀 해봤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한 3시간 동안 계속 일본사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그러한 변화에 따라서 영역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영역의 변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한테 약간 조금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소제목을 일본사가 왜 어려울까라고 한번 달아봤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걸 하냐면 저는 이제 보통 매 학기마다 거의 비슷한 제목의 강의를 매 학기마다 개설을 하는데 개설을 할 때마다 대부분 처음 만나는 그때 학생들한테 앙케이트를 받습니다. 근데 그 앙케이트는 대부분 무엇이냐면 일본의 역사나 사회 문화 뭐든지 좋으니까 관련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를 한번 써보라고 얘기를 해봅니다. 근데 그렇게 앙케이트를 받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의 이때까지의 쭉 아주 소소한 어떤 개인적인 데이터이긴 하지만 그 데이터 속에 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일본에 대해서는 참 잘 아는데 일본사는 참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떤 특정의 사회나 국가를 설명을 했을 때 그 사회와 역사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본이라는 사회에 대해서는 솔직히 학생들이 앙케이트를 받아보면 아니 도대체 뭐 이런 상품이 있었단 말이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소소한 것까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사를 참 어려워하고 심지어는 일본사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런 어떤 갭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어떤 갭이 생겨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일본어 자체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문자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가나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한자로 쓰면 가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명?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당연히 들어보셨겠죠. 저희들이 얘기를 했을 때 본명 말고 가명을 쓰셔도 좋습니다 했을 때 그 가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명이라는 것이 한자 그냥 음으로 따져보면 이 가짜라는 것 자체에 보면은 뭐 가짜, 임시에 빌리다 이런 의미가 있고 명자라는 것 자체에 다 아시는 것처럼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문자라든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이브하게 그냥 가명을 그냥 한자 사전에 있는 의미만 가지고 그냥 붙여가지고 설명을 해보자면 가명, 그러니까 일본어를 읽었을 때 가나라는 건 뭐냐면 가짜 문자, 임시 문자 아니면 빌려온 문자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가짜고 임시고 빌려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 진짜가 있다라는 거죠. 진짜. 자, 그 진짜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한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주 오래전에 일본에서 일본 문자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일본 문자를 가나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그러면 진짜를 뭐라고 불렀냐면 여기 밑에 쓰여 있는 것처럼 마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나라는 건 한자로 쓰면은 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진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진짜, 진실할 때 진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자라는 진짜 진실의 문자가 있는데
그것을 변형해서 만들어진 일본 문자가 뭐냐면 바로 가명 가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가나가 어떻게 성립이 되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보시는 것과 같이 뭐 이미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가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타카나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히라가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보이는 약간 딱딱해 보이는 이 가나를 카타카나라고 얘기하는데 이 카타카나의 의미는 뭐냐면 앞에 여기에 보이면 한자가 있죠. 앞에다가 편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자가 굉장히 여러 획으로 쓰여야 되죠. 근데 그 한자의 획 중에 하나를 따와서 기호화한 것이 뭐냐면 카타카나. 그 다음에 한자를 또 빨리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초서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한자를 흘려서 그러니까 초서체로 쓴 것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가나가 뭐냐면 바로 히라가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일본 문자 그러면 가나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가나에도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일본어를 더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나만으로 일본어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일본어에서 그러니까 일본 뭐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일본 신문을 읽는다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나 외에 또 하나 일본에서는 한자를 병용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한자를 법으로 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용 한자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상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일상적으로 많이 익숙하게 쓴다라는 거죠. 그 상용 한자가 2136자.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이 일본어를 공부를 해서 자유자재로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가나의 문자도 익혀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쓰여진 단어도 외워야 되지만 적어도 2000자 이상의 한자 단어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에도라는 단어를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에도라는 것은 아마 수업 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에도는 지명인데 지금 현재 도쿄의 옛날 지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에도라고 발음을 하고 근데 그 에도를 한자로 쓰면은 강우라고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본사 수업을 할 때 한자로 뭐라고 쓰고 일본어로 뭐라고 발음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도라는 것도 사실은 한자로 강호라고 쓰고 일본어로 에도라고 읽는다라는 거죠. 자, 이게 정말 제가 직접 경험했던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일본사를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한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도 시대와 강호 시대가 어떻게 다르냐고. 그래서 제가 순간 이런 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도 시대와 강호 시대는 똑같은 걸 똑같은 내용인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죠. 무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문자, 언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 일본 문자, 일본어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가나와 한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세 가지의 문자를 익혀야만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일본어가 이렇게 능수능란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무언가 일본 사회와 관련되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적어도 세 가지 종류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강호라고 쓰는 것도 알아야 되고 히라가나로 에도라고 표현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카타카나로 에도라고 표현되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처음에 일본에 관련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마무시한 장벽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에서 유독 일본어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 한국에서 일본어는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자,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오사카라는 지명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 오사카를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고요. 대판이라고 쓰고 그러니까 읽을 때 오사카라고 저희들은
발음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글에도 예전에도 이 장음과 단음의 구분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어느 순간에 굉장히 많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일본에서는 여전히 장음과 단음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언어에 있어가지고 요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오사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일본어를 읽으면 오자를 길게 발음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사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어렵냐 그러면 특정한 국가에서 외래어를 표기하는 방법을 모두 다 규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도 보면 국립국어원에서 일본 외래어를 표기하는 방법을 모두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라는 거는 시대에 따라서 늘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뒤에 있는 이 오의 장음을 살려준 오사카라고 표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번거롭다 하여 결국에는 일본어에서 굉장히 발음상으로 중요한 장음 표기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장음은 그냥 빼버리고 그냥 오사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일본에 가서 그냥 한글로 쓰여진 책 보고 공부한 대로 가서 오사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깨알뚱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발음이 맞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현실적으로 배웠던 단어가 실질적으로 그곳에 가보면 뭔가 달라져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발견하게 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에서 일본어는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 사진 어디선가 많이 보신 적 있지 않은가요? 아마 이 사진이 낯설다고 한다면 옆에 있는 책 나는 고양이로서이다 라는 정도의 제목은 많이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나는 고양이로서이다 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옆에 사진의 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나츠메 소세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거의 어떻게 생각하면 20세기 초반에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이 호칭 중에 국민 작가라는 표현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 근대에 있어가지고 최초의 국민 작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앞서 보면 뒤에 써놓은 것처럼 사실은 소자에다가 발음을 길게 넣어줘야 돼요. 나츠메 소세키라고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이거를 이 국립국어원에서 정한 대로 장엄을 모두 다 생략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소새끼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나츠메 소새끼라고 써놓으면 학생들이 모두 다 발음하면서 다 웃어요. 그래서 사실은 소새끼가 아니라 소새끼라고 하면 좀 느낌 다르지 않냐,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걸 굳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면 항상 이 첫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참고 문헌을 써줬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선생님 무슨 책을 봐야지 제일 좋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재가 뭐냐고 저한테 늘 물어봐요. 근데 이제 저는 대답이 뭐냐면 어떤 책을 봐도 상관없다. 왜냐면 이게 수업 시간에서 얘기하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관점의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사실 내용 자체는 크게 변하기 없기 때문에 어떤 책을 봐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 시간부터 찾아옵니다. 어떤 책에는 발음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책은 이렇게 돼 있다. 이거 틀린 거냐? 아니다. 근데 이거 정말 학생들한테 너무 조금 미안한 얘기긴 한데, 이 출판을 거듭하면서 이 표기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이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근데 모두 다 이 일본사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수업을 통해서 처음 들어봤던 용어인데 그 용어의 표기가 책마다 달라져 있으니까 그 순간부터 일본사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긴 얘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수업도 그렇지만 오늘 특강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도 그렇게 엄청난 내용
아니면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어떤 책을 보셔도 모두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조금 정리해서 전달해 드릴 건데, 혹시나 관심 있어 보시고 제가 얘기한 거랑 용어가 달라, 그런데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아, 대강 이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조금 일본사에 대해서 이렇게 접할 때 편한 마음을 가지시라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얘기가 길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지도를 통해 본 영역의 변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부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첫 시간에는 7세기부터 11세기, 그러니까 600년대부터의 얘기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600년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앞부분에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영역에 대한 변천을 조금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일본의 영역, 그럼 도대체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일까라고 궁금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접하는 것 중, 그다음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일본 전체의 영역을 표시한 지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이 지도는 일본 전체를 보여주는 지도라고 해서 일본 전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작성된 시점은 2017년 작성되어 있고, 작성한 주체는 어디냐면 이제 국토지리원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일본 내 국토지리원은 보통 측량, 일본 전역에 대한 측량이라든지 그에 기반한 지도 제작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발간한 일본 전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본 이 전도에 따라서 보시면은 일본의 영토의 범위는 대강 여기 써놓은 것처럼 약 한 38만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아, 도대체 이건 어느 정도의 넓이일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한국, 그러니까 한반도 중에서 남한만 봤을 때 이 한국의 영토의 범위는 10만이 조금 넘는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희망찬 미래이긴 하지만 통일이 돼서 한반도 전체가 우리의 어떤 생활 공간이 된다고 얘기했을 때 한반도의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냐 하면 한 22만 정도가 됩니다. 대강 보면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일본은 섬나라 맞습니다. 근데 이 섬나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약간의 이미지가 어떤 게 있냐면 뭔가 조금 작다, 약간 좁다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 영토의 범위를 생각을 해본다면 거의 남한의 2.5배 이상은 되는 넓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세계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지금 이 일본 열도 전체의 범위라는 것이 크기로 따지면 거의 독일이랑 비슷하고요. 영국과 이탈리아보다 넓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작은 나라는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도대체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수천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서 공간이라는 개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섬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저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거는 섬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 섬의 기준이라는 것이 아직도 없습니다. 어디 생각하면은 각각의 기관이 정하고 있는 섬의 기준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국제적으로 섬은 이거야 라고 했을 때 딱 떨어져 있는 그런 정의는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큼 힘들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본에서 일본의 통계에 따르면 6천 몇 개의 섬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체 면적이 그러니까 1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게 한 300개 조금 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 300개에서 350개 사이 정도의 섬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인간 생활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유의미한 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그냥 들으셔서 알겠지만
거의 뭐 몇천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섬나라인 것은 분명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익숙한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많은 섬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용어지만 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본의 어떤 지리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일본의 특징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은 열도다입니다. 근데 그럼 일본은 열도다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로 그 늘어선, 섬들이 늘어선 어떻게 생각하면 방향과 연관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북동해에서부터 서남쪽으로 굉장히 길게 늘어서 있죠. 그래서 보통 일본에서 표현하기에는 활 모양 형태로 늘어서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굉장히 넓은 범위의 위도와 경도에 걸쳐서 있다라는 거죠. 위도와 경도라는 건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겠지만 무엇과 직결되느냐? 결국에는 이제 기후 문제와 직결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사는 곳에 굉장히 여러 층위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각각의 뭐 따뜻한 곳에 사느냐 추운 곳에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사회와 문화가 달라지죠. 자, 이 말을 거기에 대입시켜 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손쉽게 일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본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넓은 영역에 펼쳐져 있는 열도이기 때문에 의외로 다양한 기후와 환경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비롯되어진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섬들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주요한 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5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앙에 보셨을 때 굉장히 길게 늘어서 있는 이 섬은 일본에서는 혼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자로 본주라고 쓰고 일본어로 혼슈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북쪽에 있는 이곳을 홋카이도, 한자로 북해도라고 쓰고 홋카이도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보면은 한반도와 가장 가까이 있는 큰 섬으로 바로 큐슈, 한자로 구주라고 쓰고 큐슈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조그만한 이 섬은 시코쿠, 한자로 사국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키나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한자로 층숭이라고 쓰고 오키나와라고 읽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부분이 딱 보기에도 여기 중앙에 있는 이 섬이 이 일본의 영토에 어떻게 생각하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아셨을 텐데 바로 이 혼슈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옆에 한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근본이 되는 땅이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지금의 일본 열도를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근간이 되는 그런 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일본 전체 영토 면적에 있어가지고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북쪽에 있는 이 홋카이도 같은 경우도 일본 영토에서 거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늘어서 있는 열도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주요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면적 중에 비중을 생각을 한다면 혼슈와 홋카이도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지도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부터입니다. 자, 무엇이냐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라는 어떤 이 범위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영토에 섬이 곳곳에 있으니까 그거 생각할 때 대강 동경 122도에서 154도에 위치를 하고 북위 20도에서 46도의 차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국 같은 경우가 거의 뭐 10도도 차이 안 나는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상당히 넓은 영역의 범위에 걸쳐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 지도에 보면 끝부분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바깥쪽에 검은색 점선이 있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일본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섬, 그러니까 사방에 가장 극점에 있는 섬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까만색 이 선이라는 것은 뭐 점선은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그 나라의 이 수역을 가리키는 거든 어느 정도의 바다까지를 차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을 본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이름을 미나미 토리시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어떻게 생각하면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섬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행정상으로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면은 바로 일본 도쿄도에 소속되어 있는 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리를 따지면 도쿄 가는 것보다 옆에 있는 괌에 가는 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뭐냐면 약간 부러운 얘기이기도 한데 이 섬 하나로 이 섬이 일본의 영토에 들어가 있어서 일본이 이렇게 넓은 바다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영토보다 일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수역, 그러니까 영해가 굉장히 넓은 범위에 걸쳐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이 뭐냐면은 바로 미나미 토리시마라고 이건 앞에서 첫 번째 동쪽에 있는 성을 보여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남쪽에 있는 섬은 한자로 충주도라고 쓰고 읽기를 오키노 토리시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섬을 상공에서 내려다보고 찍으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조그만 바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이것과 그 주변에 있는 산호초로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오키노 토리시마의 실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광경을 보고 이 오키노 토리시마가 섬이구나 이런 느낌이 오시는지요? 사실 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 윗부분에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이곳을 직접 가까이 내려다 보면 여기 보이는 이 돌뿌리처럼 보이는 이것이 이런 식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앙에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이 바위를 지키기 위해서 주위를 모두 다 티타늄으로 둘러싸고 굉장히 저 바위가 마모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그 오키노 토리시마는 섬이야? 암초야? 이런 식의 어때 생각하면은 문제 제기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 제기를 어떤 나라보다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중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섬인가 암초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말씀을 하시겠지만 섬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배타적인 수역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암초인 경우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해가 설정되지 않다라는 거죠.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섬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여기에 걸쳐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수역을 그러니까 영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이것이 암초가 되어서 생각하면 이 수역을 영해를 설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바위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되어버리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일본의 영해는 이 정도 선으로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하면 오키노 토리시마 자체가 현재 영토 분쟁 중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일본 서쪽으로 봤을 때 이 빨간색 부분이 있는 이곳은 무슨 섬이 있느냐면 요나쿠니시마라는 섬이 있습니다. 자, 요나쿠니시마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러한 섬이고요. 그다음에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섬이 뭐냐면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 그러니까 일본에 속해 있지만 아마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일본 열도 혼슈에 가기보다는 대만에 가보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저렇게 대만과 긴밀하다는 건 결국
이 요나쿠니시마 일대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바로 중국이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요나쿠니시마가 있고 요나쿠니시마 바로 위에 있는 곳이 뭐냐면 조금 떨어져 있는 위에 있는 곳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본 센카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에서는 센카쿠라고 부르고 중국에서는 다오이비디 다오라고 얘기를 해서 서로 영토 분쟁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면 동, 남, 서 모두 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영토 분쟁과 연관된 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가장 북쪽에 있는 섬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곳을 일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트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트로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도 이제 가끔 많이 듣는 표현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누가 지배하느냐라고 했을 때 러시아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관심 있어가지고 구글에 들어가서 지명을 쳐보시면 이트루프라고 해야지 저 섬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에트로라고 부르는데 사실 구글 지도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지배는 러시아에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어떠한 이름으로 통용이 되느냐 이트루라는 이름으로 통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곳은 보면 사연이 많아요. 자, 사실은 뭐냐면은 1945년 이전에 이곳은 사실 일본의 영토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뭐냐면 바로 일본이 에트로우라고 부르는 곳에 일본인들이 살았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불교 사원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제 그 절 앞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사진을 찍은 그래서 남겨진 그런 사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러시아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이 사람은 메트로프라는 러시아의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가끔 가서 이곳이 러시아의 영토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떻게 생각하면 행위를 많이 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일본 이거는 뭐 그냥 개인이 그린 지도도 아니고 일본 정부 기관이 그린 공식적인 일본 지도입니다. 근데 그 일본 지도에 현실적으로 러시아가 실질 지배하고 있는 이곳을 일본은 자신의 영토로 표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보통 여기 위쪽에 있는 4개의 섬을 합해서 북방 영토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라는 거죠. 일본의 어떻게 생각하면 공식적인 지도인데 사실은 사실이 아닌 그런 내용들이 지도에는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점선이 끄여져 있죠. 점선이 끄여져 있고 그 안쪽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일본의 영토로 표현하고 있는 곳이 바로 다케시마, 바로 독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공적인 기관에서 발행한 어떻게 생각하면 지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에 그려져 있는 것들이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있다는 거죠. 자, 말을 바꾸면 일본은 현재 일본 열도 주변에 걸쳐서 모두 다 영토 분쟁 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영토 분쟁이라는 것이 왜 생겼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앞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4곳만 가지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그곳이 일본의 영토가 된 지점, 일본의 영토가 된 지점은 뭐냐면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이 되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일본의 영토가 어떻게 생각하면 확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여러분들은 기억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이 한동안 그러니까 연합군이 일본을 지배를 합니다. 점령을 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도 오키나와와 지금 현재 오키나와와 그 다음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오가사와라 이런 곳은
여전히 미군이 주둔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일본 영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곳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영토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일본의 영토로 복속된 시점은 언제냐 보면 바로 1968년, 1972년 이 시점, 바로 미군이 점령을 끝내고 이 오키나와와 그다음에 오가사와라 이런 땅들을 돌려주면서 형성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나마 이 에트로 같은 경우에는 1946년 이후부터 이 소련, 지금 이제 러시아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보통 보면은 그냥 일본 하면 지금 일본에서 만들어진 일본 전도와 같은 이런 지도를 두고 일본의 사회나 문화를 연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이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세기 후반 이후에 일본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뭐 지도에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대강 이런 어떤 영토와 아니면은 제 수역까지 포함한 이 영역의 범위를 설정을 해놓고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아니면 일본의 사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건 맞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20세기 이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앞서 첫 시간에 제가 주제로 얘기를 한 것처럼 항상 어떤 사회나 국가의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설명을 할 때는 당시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조금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실 20세기 이 중반에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서 상당히 일본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한번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적어 놓은 것만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20세기 전반은 모두 다 이 영역이었냐 그러면 그게 또 아니었다라는 거죠. 뭐냐면 가장 극점에 해당하는 이 지역들이 실질적으로 일본의 영역에 편입된 시점이 언제냐면 1898년, 1931년, 79년, 75년 이런 시점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19세기 후반에 가서야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영역들이 일본에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 말이 많지 않아가지고 약간 조금 1시간 좀 안 되게 떠들었는데 벌써 약간 목에 무리가 오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죠. 결국에 뭐냐면은 지금의 일본이라고 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이 일본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만들어지는 거는 20세기 후반이고 그다음에 그런 20세기 후반에 보여지는 영토들이 사실 일본의 어떻게 생각하면 역사와 긴밀히 연관되는 시점은 언제냐 그걸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에는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이 19세기 후반이라는 시점은 일본의 근대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근대의 산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오키나와라는 단어 앞에서부터 여러 번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 있어가지고 오키나와 굉장히 익숙한 지명이기도 한데 사실 그 오키나와라는 지명과 그다음에 그 지역이 일본에 들어오는 시점은 1879년 시점. 그러면 그 이전에는 무엇이었냐? 그것을 류큐라고 불렀고 사실 일본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자, 앞서 또 설명한 것처럼 사실 홋카이도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본 전체 영역을 따지면 거의 2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영역, 면적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1869년 이후에 일본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고 그때 어떤 지명을 얻었느냐 홋카이도라는 지명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뭐냐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마츠마에라고 불리는 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성을 제외한 지역은 그냥 에조라는 땅이다라고 불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일본인이 아니라 아이누라고 불렸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마
일본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지는, 그러니까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지금 위에 보여 있는 것처럼 홋카이도 야경이라든지 아니면 오키나와의 바다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나 일본 관광을 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다녀오신 분이라든지 계획하셨던 분이라면은 유명한 관광지로 아마 이런 사진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러한 사진들의 배경이 되었던 홋카이도와 오키나와는 사실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19세기 전반까지는 일본의 영향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를 설명을 했을 때, 아, 옛날에 말이야, 1800년대에 뭐 홋카이도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류가 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현재 일본의 영토는 이제 근대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전반까지의 일본의 영역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용어로 따지자면 혼슈, 큐슈, 시코쿠 이렇게 중심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일본의 영역이 어떻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크게 5개의 주요한 섬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섬상에서 그러니까 홋카이도와 오키나와는 제외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19세기 후반 이후에 새로운 영역들이 일본에 편입되는 이 시점이 사실은 일본 역사에서 생각해 봤을 때 엄청난 변혁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른바 근대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 이런 식의 표현을 들어보셨을 텐데, 자, 여기에서도 한자로 명치라고 쓰고 일본어로 읽었을 때 메이지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역의 변화라는 거는 일본 사회에 굉장히 큰 변혁과 긴밀히 연관돼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영역이 변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일본 사회 전체의 변혁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영역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뭐랄까 뭐 단순한 사실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일본이란 어떤 사회의 변화를 또 한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앞서 굉장히 19세기 전반까지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혼슈라든지 아니면 큐슈, 시코쿠 중심의 그런 이제 공간을 가지고 일본 역사가 전개가 됐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거를 실적으로 보여주는 지도가 뭐냐면, 자,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1870년대에 그려진 일본 전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여기에 혼슈와 그 다음에 큐슈와 시코쿠가 있고 홋카이도까지는 그려져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이 부분 나중에 조금 확대해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키나와가 아니라 류큐라고 적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까지 일본이 류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오키나와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영역으로 정식으로 편입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다 극명하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17, 19세기, 19세기라고 하더라도 19세기 전반까지의 일본의 영역을, 죄송합니다. 일본의 영역을 보여주는 지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국군 전도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이 지도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17, 19세기 전반까지 당시에 일본이 그려진 지도에도 보면 혼슈와 큐슈와 시코쿠 중심이고 이 부분이 홋카이도인데, 홋카이도 중에서도 아주 뭐랄까 여기 있는 이 바다를 일본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가루 해협이라고 얘기합니다. 스가루 해협을 건너자마자 있는 곳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의 영역이었을 뿐 그 윗부분에 굉장히 넓은 어떤 면적의 이 홋카이도는 전혀 일본의 영역이 아니었고 아예 오키나와, 그러니까 이전에 류큐라고 불렸던 곳은 당시에 이 그려진 이 17, 19세기 전반까지의 어떤 영역을 표시하는 부분에는 그려져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그러면 도대체 이 17, 19세기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홋카이도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이것이 홋카이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17, 19세기 전반까지 일본이 이 넓은 홋카이도에서 어느 정도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었던 땅 넓이를 생각한다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스가루 해협을 건너서 바로 있는 이 부분,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지만 나머지 영역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불렀느냐? 에조라고 불리는 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이누였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일본의 어떤 전통 복장을 한 번쯤은 연상하거나 보셨을 것 같은데 그거와 연상해 보더라도 상당히 이 일본의 어떤 이 문화나 풍속과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떻게 여기까지 보면은 왜 일본의 어떤 사회나 문화나 아니면 기타 등등을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공간을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그런 설명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일본의 영역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라는 이야기에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어떤 강의의 제목을 지도로 본 일본이라고 했는데 그 옆에 제가 부제로 뭐라고 써놨냐면 7세기부터 11세기까지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왜? 지도로 보는데 왜 하필이면 영역의 변화를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7세기부터인가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제목에 보면 제가 일본이라고 쓴 이 글자 양 옆에다가 따옴표를 쳐놨죠. 뭔가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강조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사실 일본이라는 국호, 나라 이름이죠. 일본이라는 국호가 성립된 시기는 680년부터 시작해서 700년대 이 언저리에 생겼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해서 680년 이전, 뭐 조금 넓게 잡아서 7세기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라는 국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일본 열도에 어떤 국가가 있었고 사회가 전개되었을 텐데 그것을 통칭하는 명칭이 뭐였냐면 바로 야마토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야마토라는 단어를 한자로 표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한자로 표기를 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한자의 표기가 뭐냐면 바로 왜였어요. 왜. 그러니까 한자로 왜라고 쓰고 일본어를 읽었을 때 야마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면은 야마토라는 단어 많이 등장할 텐데 그 야마토라는 단어를 또 다른 한자로 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자라고 쓰고 일본어를 읽었을 때 야마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들었던 단어 중에 참 이렇게 들으니까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떤 학생이 일본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게 됐냐 그러니까 일본 음식이 너무 맛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본 음식 중에 뭘 제일 많이 좋아하냐라고 했더니 화과자를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화과자를. 그때 이 화가 뭐냐면은 이 화자를 쓰고 일본어를 읽었을 뒤에 과자는 그냥 한자 과자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화과자라는 단어를 못 알아들었어요. 화과자가 뭔지 알고 보니까 이 화과자라는 거를 일본어로 읽으면 와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요즘은 그냥 일본어 발음으로 해서 일본 음식을 와쇼크라고 하는 아마 가게도 가끔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화라는 거를 일본어로 읽을 때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화라는 이 발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한자 발음 있죠. 한자 발음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대로 읽는 와라는 발음을 쓸 수도 있고 이 한자가 원래 뜬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을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새겨서 읽는 방법이 있는데 그랬을 때
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야마토라고도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화라는 것이 일본에 있어가지고 일본을 대표하는 글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원래부터 야마토라는 발음이 있었고 그 야마토라는 것을 한자로 표기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어떤 한자가 뭐냐면 외라든지 아니면 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도를 본 일본을 해놓고 표기를 7세기부터 이 11세기라고 달아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다가 일본에다가 따옴표를 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7세기 이전은 엄밀하게 얘기를 해봤을 때는 야마토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반도만큼이나 오랜 역사가 전개되었던 일본 열도에서도 사실 야마토의 역사가 일본의 역사가 아니다라고는 얘기는 할 수가 없죠. 일본의 역사이긴 하지만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사실 이 7세기 이 시기가 사실은 일본의 역사에서 생각을 해보면 야마토의 역사에서 일본의 역사, 외의 역사에서 일본의 역사로 넘어가는 굉장히 큰 변혁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일본으로 넘어가기 전에 야마토의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7세기 이 야마토라는 이 시기에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주요한 정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공간이 어디냐면 바로 아스카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지금 아스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것이 현재 구글 지도를 띄웠습니다. 근데 이 구글 지도 이 중에서 거의 일본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 바로 이곳이 이전에 야마토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라라는 곳을 지명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나라라는 도시도 있고 나라현이라고 해서 한국의 지방행정으로 따지자면 이 도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전라도, 경상도 이런 도급에 해당하는, 그래서 나라현이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바로 그곳에 있는 곳을 일부를 이전에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아스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7세기 전반까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의 중심이 바로 저 아스카에 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아스카라는 시기에는 왕권의 시기였죠. 근데 사실 당시에 왕 이상으로 굉장히 정치 권력의 대표자로 떠올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쇼토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덕태자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성덕이라고 한자로 쓰고 그것을 일본어로 읽었을 때 쇼토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전에 제가 또 어떤 선생님이랑 같이 일본 여행을, 뭐 단순한 여행은 아니었고요, 답사를 하면서 그분이 왜 성덕은 태자였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태자라는 단어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조선시대와 비교해서 설명을 하자면 태자라는 거는 이제 세자에 해당하는 거죠. 한마디로 뭐냐면 다음에 왕위의 계승자를 표현하는 호칭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쇼토쿠가 바로 이 7세기 이 시기에, 특히 7세기 전반 이 시기에 바로 일본 내에서 왕위 계승자의 그런 지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지위에 있을 수 있었냐면, 당시 왕이 있었는데 왕이 여자였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사람의 왕의 조카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쇼토쿠였습니다. 근데 그 왕에게도 자식이 있긴 했었는데 그 자식이 일찍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왕위 계승을 어떻게 생각하면 공백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당시 왕이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제자, 자신의 조카 쇼토쿠를 이제 왕위 계승자로 올리면서 이 쇼토쿠가 태자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호칭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7세기 전반에 가장 정치의 중심 인물이 몇몇 인물이 있지만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쇼토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쇼토쿠를 굉장히 후대의 역사가들에게 아니면 후대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하게 해준 어떤 이 사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이 쇼토쿠가 굉장히 사찰을 많이 지은 사람 중에 하나로 유명하게 알려지는 거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7세기라는 이 시점에 불교라는 것이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선진 문화의 하나였어요. 결국에 뭐냐면 외부로부터 전해진 선진 문화를 누군가가 장악을 하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정권 권력이 자신의 어떤 우수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선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불교를 왕권 수호의 사상으로 변화를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7세기, 특히 7세기 전반이라는 이 시점, 아스카라는 이곳이 정치 공간이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정치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일본 사회의 문화 센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사원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건립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 정치 권력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쇼토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토쿠가 세운 절 중에 가장 유명한 절이 바로 호류지가 한자로 법용서라고 쓰고 일본어로 읽었을 때 호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호류지는 어디에 위치하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아스카 바로 북쪽에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호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통 이 호류지 같은 경우에는 동쪽과 서쪽 공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동쪽 공간이고요. 좀 떨어져 있는 여기가 서쪽 공간이고 동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거의 어떻게 생각하면 마을 하나 전체가 그냥 호류지 마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워낙 넓다 보니까 가끔 학생들한테 일본 어디 여행 다녀온 적이 있느냐 물으면 굉장히 학생들이 뭐 대부분 단체 관광이긴 했지만 많이 다녀온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제 호류지 이런 곳에 다녀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 얘기를 해보면은 호류지에 다녀왔는데 여기만 다녀온 거예요. 여기만. 뭐냐면 여기에 있는 곳이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금당, 한국의 절로 따지자면 대웅전에 해당합니다. 금당과 옆에 보면은 5층 목탑이 있는데 이것만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호류지가 다가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걸어가지고 여기까지가 모두 다 호류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쇼토크라는 이 인물이 한국에서 유명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이 호류지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추구지라는 절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절 역시도 이 쇼토쿠와 연관이 되는 절이라고 설명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설명을 많이 하는 이 절에 모셔져 있는 불상이 방가상입니다. 우리는 이제 방가사유상으로 많이 유명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방가사유상으로 유명한 또 절이 있죠. 일본 내 지금의 교토에 있는 절 중에 하나가 바로 광룡사, 일본어로 읽었을 때 코류지라는 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굉장히 방가상으로 유명하고요. 굉장히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제가 일본 처음 관광 갔던 곳도 뭐 관광이라고 해야 될지 답사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갔던 곳도 사실은 바로 이 아스카, 그래서 호류지와 추구지를 들렸는데 처음에 이 추구지에 들렸을 때 방가상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에는 목조로 만든 불상이 거의 남겨져 있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보통 불상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워낙 이제 많이 광고가 됐으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뭐 석굴암에 무슨 불상 많이 떠오르죠. 뭐 돌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남겨져 있는 유명한 불상이라는 것이 대부분 돌로 남겨진 게 많죠. 근데 아무리 돌로 조각을 잘 한다 하더라도 그 나무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재질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거의 한 20년 이상 동안 그냥 돌로 만든 불상에 익숙해졌다가
남으로 본 불상을 직접 보고 너무 그 재질의 차이에서 오는 이 뭐랄까 느낌이 너무 달라서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로 보면은 좀 감흥을 불러일으킬 만큼 조금 예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불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불상이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한국에서 가장 자랑하는 이 불상이 바로 이 금동미륵 방가사유상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동아시아 전반에 있어가지고 방가상이 이 일종의 유행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불상을 보고 유행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약간 불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주 오래전부터 이 부처의 얼굴만 아니 부처의 모습만 따로 모아서 쭉 보시면 불상도 유행을 탑니다. 불상도 유행을 타요. 근데 이제 이 시기에 굉장히 동아시아에서 이 많이 만들어졌던 불상의 형태가 이 방가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유형이에요. 특히나 이 광룡사, 일본어로 읽었을 때 코류지의 불상이라는 것이 예전에 좀 무리하게 얘기했을 때는 한반도에서 만들어가지고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좀 무리하게도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여튼 연관은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 7세기 전반에 이 시기는 아직 일본 열도는 야마토라고 불리는 곳이었고 그곳에 있어가지고 주요한 공간이 아스카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정치 권력이 쇼토쿠라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 시기를 대표한 어떻게 생각하면은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불교와 그다음에 사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어떤 야마토의 이 사회가 이 7세기 후반에 어마무시하게 격동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세기 후반에 일본 열도 야마토가 격동하다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사실 이 7세기 후반에 야마토의 격동이라는 것은 이 일본 열도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 격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사실 600년대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 당나라가 건국되기 시작하죠. 당이 건국되고 난 다음에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실 중국 주변에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면은 침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645년에 안시성 전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름하여 640년과 670년대 이 시기는 동아시아, 특히 중국과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모두 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걸쳐가지고 포괄된 그런 국제 전쟁의 시기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660년대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에서 백제가 무너지고 고구려가 무너지고 나당 전쟁이 일어나고 발해가 건국하는 바로 그 시기였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한국사 시간에서는 통일신라의 성립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그냥 한반도 내에서 국가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7세기라는 이 시기, 특히 이 640년에 70년이라는 이 시기는 동아시아 전반에 걸쳐서 전개되었던 국제전쟁, 바로 동아시아 격동의 시기였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격동의 시기에 중국에서도 당나라가 건국해서 변화가 있었고 한반도에서도 삼국이 무너지고 통일신라라는 어떤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했었고 역시 일본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야마토에서 일본의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672년에 일본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앞에서 보여드렸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도로 보여드린다면은 당시에 있어가지고 이 당과 그 다음에 한반도에 삼국이 있고 일본 열도가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 7세기 후반의 상황이 격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한반도가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가 변화가 됩니다. 여전히 당이 있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 발해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야마토가 아닌 일본이 등장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처음 서두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리적으로도 세계 질서의 측면으로도 굉장히 긴밀하기 때문에 뭐 좋아하고 아니고는 개인의 선호의 문제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해를 해야 될 타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단순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양국이 긴밀한 것이 아니라 이 7세기라는 이 시점에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동아시아 전체에 걸친 국제 전쟁을 함께 겪으면서 각국 내의 정치와 사회 변혁을 같이 경험했던 어떻게 생각하면은 국가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보여지는 한일 간의 어떤 서로 이해해야 될 타자라는 어떤 이 전제라는 것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역사에서부터 계속되는 부분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드디어 일본이라는 나라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일본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자와 한자로 따졌을 때 일자와 본자가 결합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거를 읽을 때 뭐라고도 읽기도 하냐면 히노모토라고 읽기도 합니다. 히노모토라는 거 뭐냐면 바로 태양의 뿌리에 해당하는, 태양의 근본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태양이 어디에서 떠오르느냐? 바로 동쪽에서 떠오르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히노모토라는 거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위치가 동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에 있다는 것이냐? 바로 중국을 기점으로 했을 때 동쪽에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 일본이라는 이 국호가 성립되는 이 시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변화 끝에 나온 그러니까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이 7세기 후반에 국제전쟁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 동아시아 세계 질서 속에서 일본을 설명하는 그런 용어였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이라는 국호가 성립되기까지의 과정을 생각을 한다면 그 내부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어마무시한 변혁을 포함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성립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본의 영역은 어디까지 있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700년대는 지금 현재 북위 38에서 북위 39도 선에 있었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애매하니까 대강 그러면 어디 정도에 위치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이곳 이곳이 지금 전체로 따지면 이렇고요. 여기 좀 약간 확대해서 들어가면 자, 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당시 일본 북방의 경계선에 위치한 정치 기관이 두어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다가성이라는 성이 위치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애매하다고 해야 될까요? 참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1년 일본에서 굉장히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은연중으로 많이 알게 된 지명이 있을 거예요. 바로 후쿠시마라는 지명입니다. 바로 후쿠시마라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지금 보여드린 이 38, 39도 선에 딱 위치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후쿠시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대사 설명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후쿠시마라는 지명은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근데 그 후쿠시마에 위치하는 그 선이라는 것이 바로 고대 시기에 이 8세기 당시의 영역에 생각한다면 일종의 영역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지역이다라는 식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19세기 이전까지는 일본은 지금에 보여지는 혼슈와 큐슈와 시코쿠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거보다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으로 일본이라는 국호가 생기면서 그러면 그 당시의 영역이 어디냐라고 얘기했을 때 실질적으로 혼슈 중에서도 혼슈의 3분의 1 정도까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은 일본의 영역이 아닌 그런 상태였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8세기 이후부터 시작해서 19세기까지 일본의 영역은 크게 어떤 변화의 축을 가지냐면 바로 이 북위 38, 39도 이 선에서부터 조금씩 동북 방향으로 확장되는 그런 변화를 겪었다는 거죠. 자,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결국에는 이 8세기 이후에도 일본 열도 내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열도 내에 어떻게 생각하면 영역 확장이 있었던 역사가 뭐냐면 바로 일본의 역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앞서도 여러분 비유를 드렸지만 700년대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 지금 보면은 한글로 아오모리라고 되어 있죠. 이 700년대 말이야 아오모리에서 일본인이 뭘 했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는 들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일본 하면 앞서 처음 여러분들한테 띄워드렸던 일본 전도를 배경으로 하는 일본을 떠올리시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 영역은 어떤 그런 정치나 국제 질서 등등과 연결해서 조금씩 변화가 있었고 영역도 변화해 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이 8세기 이후의 일본 사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격변 이후의 사회였다고 얘기를 했었죠. 격변 이후의 사회였던 것만큼 이전과는 굉장히 체제의 성격도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 8세기 이후가 되면 일본이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비유를 하자면 지금 현대 한국을 생각을 한다면 현대 한국을 이 경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근간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헌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식의 어떤 국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근본이 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바로 이 시기에 갖춰지게 되는데 그 시기에 갖춰진 이 시스템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율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 8세기부터 11세기까지 율령의 근간에서 국가 경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율령체제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율령이라는 것이 굉장히 일본 사회에 큰 의미를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 경영의 어떻게 생각하면 근간이기 때문에 그의 기초에서 생겨난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먼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지금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어떻게 생각하면 잊고 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이랑 일본은 체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특히 정치의 시스템이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대통령 중심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입헌 군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근간을 둔 군주제라는 거죠. 근데 그 군주의 명칭이 각 나라마다 다른 거죠. 근데 일본에서는 그 군주에 대한 명칭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천황이죠. 근데 이 천황을 일본어로 읽으면 덴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군주의 명칭을 천황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것이 만들어진 배경도 뭐냐면 바로 율령체제에 근간하면서 나오는 명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국가 경영에 대한 기반이 만들어지면서 그 국가 경영이라는 것을 타당하다, 아니면 정통하다, 아니면 정당하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역사서를 편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일본과 관련되는 역사 문제가 언급될 때마다 많이 등장하는 역사서가 있어요. 한 번쯤은 들어보신 고사기 일본서기. 그걸 일본어를 읽으면 고지키 니혼쇼키라고 하는데, 이러한 어떤 그 국가의 어떤 정통성 아니면 정당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어떤 역사서가 만들어지는 시점도 바로 이 시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율령체제에 근간하기 때문에 또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도의 범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방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하는 것도 율령의 근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8세기 시점에 들어가면 우리로 얘기하면 일종의 서울이라는 공간은 이렇게 생겼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수도 공간 계획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시점에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수도를 뭐라고 불렸냐면 바로 서울 경자를 써가지고 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경이라는 거는 어떤 식의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사실 이 8세기에 일본이 수도가 이 시대적으로 한번 옮겨가기 때문에 처음에 등장했던 경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은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바로 지금 현재 나라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 이것이 후반부에 어디로 옮겨가느냐, 지금의 교토,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헤이안이라고 부르는 곳을 옮겼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지금의 교토, 예전에 헤이안이라고 불리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경이라는 건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북쪽에다가 왕궁을 두고 왕궁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큰 대로를 냅니다. 이 대로를 보통 남쪽으로 내려가는 큰 대로다, 큰 도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른바 주작대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신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양에서 보면은 방위와 동서남북의 방위와 색깔과 그 다음에 그 방위의 수호동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수호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결정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동서남북이 있으면 자청용 우베코라는 묘를 하잖아요. 자청용 우베코. 자, 자청용 우베코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동쪽을 가리키는 색깔이 뭐냐면 푸른색이에요. 푸른색. 그 다음에 그 수호하는 것이 뭐냐면 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베코라는 걸 뭐냐면은 이 서쪽을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흰색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 향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당시에 오행과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걸 연결했을 때 남쪽을 가리키는 거는 붉은색이었고, 그 붉은색을 수호하는, 그러니까 남쪽을 수호하는 어떤 영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작인 거죠. 그래서 가장 북쪽 중앙에다가 궁궐을 두고 남쪽으로 큰 대로, 주작대로를 놓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좌우 어떻게 생각하면 대칭형의 굉장히 반듯반듯한 도로가 난,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기도 했냐면 바둑판형의 어떤 도시계획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썼는데, 바로 그런 궁과 그 다음에 좌우 대칭형의 도시 구조와 사방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경계선을 둔 이런 구조를 일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단순히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최고의 권력자가 존재했던 궁성이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율령체제라는 국가 경영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오기 시작을 하면서 바로 이 수도라는 것도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은 도시 계획을 갖춘 그런 공간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와 더불어서 바로 이 시기가 되면 지방 행정도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이 8세기 이후부터 일본의 지방 행정이 갖춰지는데, 지방 행정의 가장
긴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일본 영역을 68개의 국으로 구분한다는 거죠. 자, 나중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서 여러분들한테 일본 영역을 설명했을 때 주요한 섬 중에 하나가 사국이라고 쓰고 일본어로 시코쿠라고 읽는다고 했죠. 근데 그때 이 사국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시기에 등장했던 지방행정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국이 4개 들어가 있는 섬이라고 해서 사국, 시코쿠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바로 이 8세기 이후에 성립했던 율령에 근간했던 이 지방행정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일본의 지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구분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서 때 말씀드렸을 때 이 8세기의 시점은 아직까지 지금의 북위 38, 39도 정도까지가 영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이 시기에 율령에 근간해서 지방행정이 갖춰지면서 그 영역을 68개의 국으로 나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보여주는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가 일본 열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구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죠. 그래서 일본어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냐면 약간 생선의 이 비늘 같다. 그래서 비늘형 이렇게 구분하는 지도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구분을 좀 더 이후에 그려서 잘 남겨져 있는 것들을 본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구획했는데 이 구획이 총 68개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일본의 모습을 그려놓은 이 지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8개의 공간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선이 양쪽 선이 나 있는 거 보시죠. 이거는 뭐냐면 바로 중앙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이 있는 곳이죠. 지금의 나라나 교토에 해당하는 이 경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도로가 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면 바로 중앙에 있는 경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그 경에 있어가지고 가장 최고의 권력자는 천황, 일본어로 했을 때 덴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바로 이제 덴노의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집권적인 체제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지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도는 상당히 오랫동안 일본 영역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유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도는 뭐냐면 앞에 보여드렸던 지도와 좀 비슷한데 사실은 이거는 15세기에 그려진 지도입니다. 근데 이 지도를 그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신숙주라는 조선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해동제국기라는 책을 남겨요. 근데 그 책에 바로 일본 지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8세기 이후부터 15세기까지도 일본의 영역, 특히 지방행정의 측면을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앞서 보여줬던 68개의 국으로 남겨진 어떤 그런 표현이 가장 일반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여러분들 혹시 신숙주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15세기에 보면 가장 뛰어난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가장 뛰어났던 지식인이었고 특히 실무의 측면에 있어서 가장 능력을 발휘했던 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교였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해동제국이라는 것도 결국 어떤 말이냐, 해동, 바다 동쪽에 있는 제국, 여러 나라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죠. 자, 이 해동, 동쪽에 있다. 이거 뭐 신숙주가 쓴 거기 때문에 조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조선에서 봤을 때 동쪽에 있는 나라라고 얘기하면 일본, 앞서 말씀드렸던 류큐 이런 나라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와 어떤 외교적인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썼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15세기의 조선의 외교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해동제국기라고 할 수 있고, 그 해동제국기에 일본의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식의 68개를 비늘 모양, 아니면 일본에서는 또 어떻게 모양을 했냐면은 이게 약간 타원형으로 생겼잖아요. 그거를 일본어로 타와라형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형의 어떤 지도를 그린 사람이 아마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교기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렸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어에서는 이런 유형의 지도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일명 교기즈, 그러니까 한자로 썼을 때 행기도라고 쓰고 교기즈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근데 실제 저 지도를 교기라는 사람이 그렸을 가능성은 사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왜 그거를 행기라는 교기라는 사람이 그렸다고 얘기들을 할까? 사실 이것도 당시 불교와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기라는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까지도 아직까지도 이 불교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요즘 나 오늘 마음이 좀 그러니까 절에 가서 좀 조용히 지내고 싶어.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갈 수 있는 절이에요. 근데 이 시점, 이 고대 시기만 하더라도, 이 시기만 하더라도 불교라든가 아니면 절을 간다든가 이런 거는 일반인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상류층에 허용되는 문화였고, 그 다음에 이 종교였고, 사상이었고, 이제 그런 공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교기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불교를 모두 다 포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서 당시의 권력과 맞서가면서까지 일반 서민들에게 포교를 하고, 그런 포교를 하기 위해서 사원을 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두 다 쉽게 이 불교나 아니면 사원과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를 만들고, 일종의 어떤 생각하면 사회사업으로 토목공사를 하기도 하고 개간을 하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은 일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땅이라는 것과 아니면은 여행이라는 것과 아니면은 교통이라는 것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을 맺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교기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아마 후대의 사람들이 이런 유형의 지도를, 왜냐하면 이제 이 교기라는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부를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명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이러한 지도를 가지고는 구체적인 조금 얘기를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시기까지의 어떤 일본의 지방 행정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 연구 성과물로 아마 고대 시기에 아마 이 영역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었을 것이다, 이런 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연구 결과로 나온 지도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지도를 보면 저 색깔은 뭐지? 색깔이 조금 다르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중심부라고 얘기를 한다면 중심부에서 가까운 지역, 근데 이 가까운 지역의 기준은 뭐냐면은 얼마나 빨리 세금으로 쌀을 운반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지역을 가까울 근자를 써가지고 근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간쯤에 위치한다고 해서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간 중자를 써가지고 중국. 그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멀 원자를 써가지고 원국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에 등장했던 지방 행정이라는 것이 일본 내 지명과 지역명의 유래가 많이 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한두 번쯤 뭐 일본의 일기예보라던가 이런 걸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일본에서도 중국 지방이 있어요. 중국 지방. 그래서
근데 일본에서 중국 지방은 지금 여기 일대를 가리키는 건데, 그런 중국 지방이라는 유래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율령 체제에 한 지방 행정에서 유래되어진 지역명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에 큰 영향을 끼친 곳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앞서 시코쿠 얘기를 했었고, 큐슈 역시도 후대에 만들어진 요기이긴 하지만 지금의 이 섬에 보면은 9개의 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코쿠도 큐슈도 그 지역명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율령에 근간한 지방행정과 긴밀히 연관된 그런 어떤 용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68개의 국으로 나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68개의 국을 조금 광역으로 나눈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68개 중에 그걸 이리저리 나눠가지고 크게 8개 지역으로 나눈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8개 지역으로 나눠진 이런 표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나이와 그 다음에 7도로 나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기나이라는 거는 한자로 쓰면 기내예요. 기내. 근데 여러분들 이 기자는 어디서 한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경기도 할 때 기자입니다. 근데 원래 기라는 의미가 뭐냐면 수도에서 멀지 않은 곳을 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도권이라는 말이 어떠세요? 가면 현대에 들어서 만들어진 그런 의미이지만, 사실 경기라는 말 자체가 수도 옆에 있는 땅이라는 의미예요, 사실. 근데 그거를 일본에서는 경기라고 쓰지 않고 한자로 기내라고 쓰고 기나이라고 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본을 전체 8개로 나눈다라는, 지역으로 크게 8개로 나눈다라는 이런 어떤 생각 자체가 사실은 고대 이래로 어떻게 생각하면 형성되어진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현재도 일본에서 전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사실은 어떤 학자나 아니면은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누는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8개로 나누는 게 굉장히 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이 시기에 형성된 것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시간부터 주제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이 이전부터 변화 없이 형성된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몇 번의 변화를 거치면서 왔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7세기부터 일본이 야마토에서 일본의 변화가 있고, 그런 변화 속에서 이 율령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지방 행정이 형성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고대 이래로 어떻게 생각하면 형성되어진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현재도 일본에서 전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사실은 어떤 학자나 아니면은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누는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8개로 나누는 게 굉장히 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이 시기에 형성된 것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시간부터 주제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이 이전부터 변화 없이 형성된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몇 번의 변화를 거치면서 왔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7세기부터 일본이 야마토에서 일본의 변화가 있고, 그런 변화 속에서 이 율령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지방 행정이 형성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은 한 10분 정도 쉬고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시도록 하시죠.